동물성 포화지방이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만약 포화지방이 염증을 유발시킨다면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떤 문헌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에 대한 오해 풀기. 저자 정윤섭이 쓰고 라운북에서 편했습니다. 부제는 콜레스테롤과 동물성 포화지방, 이제는 두려워 말자입니다. 사람들은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콜레스테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죽상 플라크, 즉 혈전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콜레스테롤은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혈관의 염증을 수리하기 위해 달려온 소방관입니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소방관이 화재를 일으킨 주범으로 몰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자는 사람들에게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에 관한 올바른 견해를 갖도록 도와주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그들은 매우 소중한 필수 영양성분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통해 건강이 악화되어 손해를 보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에 대한 저자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 정윤섭,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및 동대학원 의학박사, 흉부외과를 전공했고 부천 세종병원 흉부외과장, 서울 순천향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를 지냈다. 현재 경기도 오산에서 양생의원을 개원 중이다. 몸속 대청소 프로그램으로 만성질환자에게 기적과 같은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저서로 몸속 대청소 등 다수가 있다. 지금부터 책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제6장 콜레스테롤과 동물성 포화지방의 정상적 역할 파트를 집중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과 동물성 포화지방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몸속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기 때문이다. 먼저 콜레스테롤이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자. 본래 스테롤이란 말은 지방이란 뜻이고 콜레란 말은 동물에서 유래됐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콜레스테롤이란 동물성 지방을 의미한다. 참고로 동물 몸속에는 지방이 3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중성지방, 콜레스테릴 에스테르, 인지질이 있다. 콜레스테롤은 왁스와 같은 성질을 가진 지방질로 몸속 모든 세포에 존재한다. 콜레스테롤이 몸속에서 하는 작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포막을 최대 90%까지 구성, 세포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탄력성을 유지시켜준다. 뇌신경 세포의 형성, 비타민 D 생산의 원료, 각종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성호르몬 생산의 원료, 담즙 생산의 원료, 손상된 세포 조직을 수리하는 역할, 세균 독소를 중화시켜주는 역할. 피부와 신경은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직접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담즙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 혈액을 통해 필요한 세포에 공급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일부는 섭취한 음식으로부터 소장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기도 한다. 이 비율이 대략 3대1 정도이다. 콜레스테롤은 지방이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는다. 따라서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물에 용해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은 혈액 속에서는 단백질 코트를 걸쳐 입는다. 이를 지단백이라 부른다.
즉 지방은 혈액 속을 지나갈 때에는 지단백 입자로 변환되어 운반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혈액에서 수분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지단백 형태로 변환되지 않으면 혈액이 기름층과 수분층으로 갈라지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지단백에는 킬로마이크론, VLDL, LDL, HDL 4가지 종류가 있다. 소장에서 섭취한 음식이 소화, 흡수되면서 만들어지는 지단백은 킬로마이크론이다. 나머지 VLDL, LDL, HDL은 간에서 만들어진다. 이들 중 킬로마이크론과 VLDL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릴 에스테르를 함께 운반한다. 반면 LDL과 HDL은 전적으로 콜레스테릴 에스테르만 운반한다. 식사를 통해 지방이 소장으로 들어오면 이것이 분해되어 지방산과 글리세롤 분자로 분해된다. 이것이 장점막의 상피세포를 통해 흡수되어 그곳에서 다시 중성지방으로 합성되고 킬로마이크론이 형성된다. 그러면 킬로마이크론은 림프 시스템을 타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 전신을 돌며 각 조직 또는 간으로 이동한다. 이와 함께 흡수된 콜레스테롤도 이를 타고 소장에서 간으로 보내진다. 간은 몸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추가로 만들고 이를 각 조직과 세포로 보내기 위해 운반체라 할 수 있는 VLDL, LDL, HDL 같은 지단백을 만든다. LDL은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필요한 조직으로 보내는 운반체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 HDL은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조직으로부터 싣고 다시 간으로 돌아오는 운반체 역할을 맡는다. 이를 역콜레스테롤 운반이라고 한다. 간은 이런 콜레스테롤을 재활용하여 담즙을 만들기도 하는데 만약 몸속 콜레스테롤이 과도할 경우에는 담도관을 통해 배출시킨다. 이렇게 담즙을 통해 방출된 콜레스테롤은 대장을 통해 대변으로 배출된다. 그러나 만약 몸에 콜레스테롤이 부족할 경우에는 소장 끝부분에서 재흡수될 수도 있다. 조직에 염증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면 이를 복구시키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한다. 가령 혈관벽에 손상이 가해졌을 경우 이를 메우기 위해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 경우 간에서 조직으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LDL 입자가 염증 부위인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은 조직 손상을 메우기 위한 회복제로 상처 부위에 실려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콜레스테롤은 손상의 결과로 실려온 것이지 손상을 일으킨 원인이 아닌 것이다. 이런 작용기전을 이해하였다면 콜레스테롤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염증이나 손상이 있는 곳에 도와주러 온 지원군에 해당된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문제의 현장에 있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니 이것이 잘못되었다. 화재 현장에 불을 끌어온 소방관에게 불을 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과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조직 손상이란 문제를 일으킨 주범은 따로 있다. 혈관의 경우에는 혈압과 같은 물리적 요인, 세균에 의한 면역세포의 활성화, 스트레스, 흡연, 당분, 트랜스지방과 산화지방처럼 산화 및 염증 반응을 유발시키는 물질 등이 그런 것들이다. 그러므로 염증을 유발시키는 이런 요인들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지 콜레스테롤 자체를 줄이려는 것은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콜레스테롤은 직접 혈액에 누출되어 있지 않다. 모두 지단백 속에 갇혀 있다. 따라서 지단백의 바깥쪽 외투를 파괴시키는 산화 및 염증 작용이 혈액 속에서 먼저 일어나야 그 안의 콜레스테롤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단백질 외투를 벗고 밖으로 나온 콜레스테롤은 언제든지 산화되기 쉽다.
일단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그때부터 염증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단백을 파괴하고 그 속에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 일을 차단하는 것이 염증을 악화시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아무래도 LDL 같은 지단백이 혈액 속에 많이 그리고 오래 존재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손상된 콜레스테롤은 면역 시스템을 더 자극하게 되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게 되고 결국에는 대식세포 같은 것에 잡혀 먹히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담고 있는 지단백이 혈중에 많이 존재하는 것을 과거부터 안 좋은 신호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LDL 지단백이 증가된 것을 혈관 손상의 지표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반면 HDL 지단백은 말초에서 대식세포 등과 접촉하여 잡아먹힌 콜레스테롤을 싣고 간으로 돌아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증가된 경우는 오히려 좋은 신호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콜레스테롤을 함유한 지단백의 역할만을 보고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란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상황을 단순하게 보는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본이 콜레스테롤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이들을 현장으로 불러들인 선행된 염증 및 그 이후의 산화작용이기 때문이다. 한편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이 너무 낮으면 도리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몸속에 콜레스테롤이 적은 경우에는 세포막의 수리 및 재생작용이 원활하지 못해 기억력 저하, 파킨슨병, 호르몬 불균형, 뇌출혈, 우울증 등은 물론 감염에 대한 저항력 악화, 암 발생 증가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콜레스테롤은 비타민 D, 각종 스테로이드 호르몬, 담즙산을 만드는 재료가 될 뿐 아니라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블록제 역할을 한다. 이 중에서 먼저 블록제 역할을 살펴보면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에 위치하면서 세포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세포막에 콜레스테롤이 충분하게 존재하지 않으면 세포막이 견고하게 유지되지 못해 세포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콜레스테롤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조절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콜레스테롤이 몸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콜레스테롤의 레벨을 자가 조절하는 기전을 설명하기 전에 세포가 콜레스테롤을 획득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자. 여기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하나는 세포 밖에서 콜레스테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포가 직접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경로다. 먼저 LDL을 통해 세포 밖에서 콜레스테롤을 받아들이는 경로를 들여다보자. LDL 입자가 간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면 콜레스테릴 에스테르를 그 속으로 받아들여 포장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LDL 콜레스테롤은 혈액을 타고 각 조직으로 이동한다. 만약 어느 세포가 더 많은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다면 LDL 콜레스테롤이 그 세포로 가서 그 세포의 LDL 수용체와 결합한 후 그곳에 콜레스테롤을 내려놓는다. 그러면 해당 세포는 LDL 콜레스테롤로부터 콜레스테롤을 넘겨받는다. 이것이 세포가 외부로부터 콜레스테롤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외부에서 콜레스테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직접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경우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부 세포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다. 세포가 궁극적으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생화학적 경로를 가동시키는 것이다. 이제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콜레스테롤의 자가조절 시스템을 살펴보자. 이 장치는 매우 정밀한 장치로 그 핵심 장치가 주로 간에 위치하고 있다. 만약 세포가 너무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거나 또는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 정보를 세포액 속의 DNA에 전달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첫째, 세포가 효소의 생산을 조절하여 자체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생산하는 양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다. 둘째는 세포가 LDL 수용체를 만들어내는 양을 조절하여 이 수용체들이 세포 표면에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배치되게 만든다. 외부로부터 콜레스테롤을 받아들이는 양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콜레스테롤 레벨을 정밀하게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를 통해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하는 행동이 몸속 콜레스테롤 레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약한 편이다. 따라서 슈퍼에서 파는 각종 식품의 성분표에 콜레스테롤 함량을 표시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이러한 자가조절 장치가 중성지방 레벨을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식사로 조절하여 몸속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중성지방이다. 중성지방은 지방이 많은 식사는 물론 장기간 당분이 많은 식사를 지속할 경우 그것의 혈중 레벨이 증가하는 경우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굳이 식이 조절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콜레스테롤보다 중성지방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몸에 중요한 물질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LDL과 HDL의 역할도 알게 되었다. LDL은 자기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세포에게 간으로부터 콜레스테롤을 가져다주는 운반체이고 HDL은 반대로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가져오는 운반체다. 따라서 단순하게 콜레스테롤을 함유한 지단백의 레벨이 높고 낮음에만 주목하지 말고 왜 세포나 조직이 이런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래서 지단백의 레벨을 조절하려는 것보다 세포가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콜레스테롤은 결코 나쁜 물질이 아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 콜레스테롤을 함유한 지단백은 이 문제의 진행 과정상 어쩔 수 없이 끼게 된 입장에 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산화적 손상을 받게 됨으로써 오해를 받게 된 처지로 몰린 억울한 피해자라고 정리할 수 있다. 콜레스테롤의 생리적 역할 1. 세포막의 구성 성분 및 기능 결정 2. 각종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생산 원료 3. 비타민 D의 생산 원료 4. 담즙 생산의 재료 다음은 동물성 포화지방에 대해서 알아보자. 포화지방은 가장 기본적인 지방산의 일종으로 탄소 사슬에서 모든 탄소 원자가 수소 원자와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만약 탄소 원자가 모든 수소 원자와 결합하지 않고 탄소 원자끼리 이중 결합을 하고 있으면 불포화지방이라고 말한다. 포화지방은 탄소 원자가 모두 다른 원자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가 일직선이고 매우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라는 말 뜻은 열, 산소, 빛 등에 의해 변질되거나 상할 염려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화지방은 주로 동물, 인간 그리고 열대성 오일에서 발견된다. 탄소수가 4개에서 28개까지 있는데 그 수에 따라 단사슬, 중사슬, 장사슬로 분류한다. 탄소수가 많을수록 지방산이 더 단단해지고 지용성이 강해지며 소화시키기가 더 힘들고 녹는 점이 높아진다. 그리고 보통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물론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이루기도 한다. 단순히 생각한다면 탄소수가 적은 포화지방으로는 버터를 생각하면 되고 탄소수가 많은 포화지방으로는
고기 기름을 생각하면 된다. 포화지방은 지방산의 일종이므로 소장에서 흡수되어 지방이나 콜레스테릴 에스테르 형태로 몸 안으로 들어온다. 이들은 앞서 말한 대로 지단백의 형태로 혈액을 타고 필요한 조직으로 이동한다. 포화지방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하나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다. 당장 에너지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들은 중성지방의 형태로 뭉쳐서 저장된다. 심혈관 질환과 관련되어 사람들이 문제를 삼는 동물성 포화지방은 단사슬이나 중사슬 포화지방산이 아니고 장사슬 포화지방산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육류 속에 들어있는 팔미틱산, 스테아릭산 등은 성인병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의심받아 왔다. 과연 그런 의심이 타당한가? 타당하다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아마도 혈관에 쌓인 플라크 내에 지방물질이 쌓여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런 잘못된 유출을 한 것 같다. 그것도 혈관벽의 플라크 속에는 콜레스테롤이 주성분이지 포화지방산은 아닌데도 말이다. 또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 포화지방이 상온에서 잘 굳어 고체 형태가 되니까 몸에 들어가서도 혈관 내부에서 굳어져 혈관을 막히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잘못된 추정 때문인 것도 같다. 현재 장사슬 포화지방의 작용과 관련된 이론을 보면 세포막의 기능과 연관된 기본적인 이론밖에 없다. 즉, 세포막에 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너무 증가하면 세포막의 투과성에 변화가 생겨 세포막을 통한 물질 교환에 문제가 생길 것이란 이론만 나와 있을 뿐이다. 한편 혈관염증과 관련하여서는 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중성지방량이 증가하여 이상지질혈증을 만들어서 혈관벽에 손상을 줄 것이라는 과설인데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상지질혈증은 인슐린의 작용으로 발생한 결과이지 혈관염증과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했다고 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당분을 많이 섭취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따라서 아직 확실하게 동물성 포화지방이 심혈관 질환이나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만약 동물성 포화지방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나 다른 만성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포화지방이 염증을 유발시킨다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증거는 어느 문헌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내 생각으로는 포화지방 섭취 시 그 속에 용해된 지용성 독소들이 함께 따라 들어와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 점 때문에 포화지방의 섭취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동물성 포화지방의 섭취로 인해 심혈관 질환에 더 잘 걸린다고 한다면 이는 포화지방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포화지방을 타고 들어오는 다른 염증성 물질이나 독소들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물성 포화지방산의 품질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가능한 양질의 동물성 지방을 섭취해야 하는 근거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심장세포는 장사슬 포화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길 좋아한다. 심지어 이미 심장질환으로 판명된 환자들에게서 포화지방 섭취가 향후 그들의 심장 발작이나 사망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연구에서도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한 그룹과 적게 섭취한 그룹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그러므로 식이 포화지방의 섭취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다만 동물성 포화지방을 섭취할 때 독성 불순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양질의 지방으로 섭취해야 하는 문제만이 걸림돌로 남아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있으면 된다. 중성지방의 역할과 의미. 중성지방은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지방의 한 형태로 주로 에너지원으로서의 용도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산 3개가 글리세롤 분자와 결합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지방산은 식이지방을 흡수하여서도 공급되지만 포도당, 과당 같은 식이탄수화물이 몸속에서 지방산으로 전환되면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특히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면 간에서 중성지방의 합성이 증가된다. 따라서 혈중 중성지방 레벨은 식이지방 섭취와 포도당 및 과당 섭취가 함께 기여해서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병원에서 검사할 때 적어도 10시간에서 12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한 후 체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식이지방 섭취의 영향을 최소로 줄인 상태에서 인슐린 작용의 효과가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 알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식후에 올라가는 중성지방 레벨은 섭취한 식이지방의 영향과 인슐린 레벨의 증가로 인한 영향이 모두 합쳐진 것이다. 하지만 10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한 후에 측정한 중성지방 레벨은 거의 대부분 인슐린의 작용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복 시 측정한 중성지방 레벨이 증가된 경우는 인슐린 레벨이 증가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인슐린 레벨의 증가는 다른 한편으로 몸속 염증 레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포함한 각종 만성 질환의 터전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보다 공복 시 혈중 중성지방 레벨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란다. 지금까지 정윤섭 원장의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에 대한 오해 풀기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혈관 질환을 일으켰던 사악한 범인은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범죄를 일으켰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방에서 복역했던 겁니다. 이 책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에 대한 변론입니다. 저자는 독자들을 위해 재판장의 변론문을 최대한 전문 용어를 제외하고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자는 동물성 포화지방이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과다한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독소와 염증 물질을 지방에 축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동물성 포화지방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식물성 지방이 재조명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물성 지방은 어떻게 섭취하면 될까요? 대표적인 식품은 콩, 두부, 그리고 견과류입니다. 콩은 식물성 독성인 렉틴이 많기 때문에 발효식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역시 두부가 최고의 식품인 것 같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두부는 GMO 콩으로 제조한 두부가 많으니 유기농 두부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투자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또한 호두, 아몬드, 마카다미아, 피칸과 같은 견과류는 훌륭한 식물성 지방 식품입니다. 저도 매일 상당량의 견과류를 먹고 있습니다. 단 땅콩은 예외 식품입니다. 땅콩은 견과류가 아니라 콩과의 식물입니다. 또한 염증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견과류는 상당히 많은 방부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일염을 뿌린 물에서 12시간 이상 담궈 놓았다가 건조시켜서 드시고 또한 산패하기 쉬우니 냉동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